흔들리지 않는 편안한 치아를 위해서 임플란트의 개념을 보다 확실하게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주치는요, 치과 보철 전문의 윤성만 대표원장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2025년이면은 우리나라가 65세 노인 인구가 20%에 진입하는 초고령 사회가 된다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치아 건강이라고 하면은 이 전신 건강의 기초가 되는 그렇죠. 만큼 이 치아 건강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만 6세에 제1대구치가 나니까요. 예. 네, 100세까지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참 아껴 사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뭐 다른 장기나 뭐 다 똑같지만 치아는 파괴적인 경향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돌릴 수 없는. 네. 그래서 계속 더 진행이 되는 구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예방이나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치료를 통해서 아껴서 잘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연 치아를 아껴서 잘 쓰면 유효 기간이라고 할까요? 자연 치아의 성능은 언제까지 저희가 지켜나갈 수 있을까요? 8, 90세까지도 8, 90 전체 세까지. 치아 28개를 다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쉽게도 임플란트를 또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불가피한 케이스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뭐 중치 치주 질환 예. 말씀 많이 흔하게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치료 시기를 놓치거나 치료를 우리가 말하는 무자격자에게 치료를 하거나 아니면 치료를 일단 시작했는데 통증만 없애고 치료를 마무리 짓지 않고 있다 보면 네. 구조적 결함이 남아있는 채로 있기 때문에 강한 힘과 함께 예. 부딪혔을 때 부러지거나 하는 그런 게 우리가 간과할 수 있는 주요한 치아 상실의 원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왜 이렇게 치과는 문턱이 조금 높은지 모르겠어요. 정말 아프지 않고서는 예. 계속 버티는 곳이 이제 치과인 것 같기도 심리적 하고. 문턱이 더 높은 것 같아요. 맞아요. 예. 네. 그래서 이가 이렇게 빠져 있는 체지만 당장은 불편함이 없어서 빠르게 치과를 가지 못했을 맞아요. 때 예. 이렇게 상실된 상태로 뒀을 때는 어떤 문제로 이어지게 되나요? 이 문제는 많이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한쪽이 상실돼 있으면 반대편으로 이렇게 힘이 집중될 수 그렇죠. 있고 턱 근육이라든지 턱이 삐뚤어진다든지 비대칭. 이런 문제들이 흔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 네. 상실된 이후에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수복하는 게 꼭 임플란트가 아니더라도 틀니가 됐더라도 전체적인 동적 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밸런스가 유지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빨리 회복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 와중에 또 잇몸뼈 자체도 치아가 있을 때와 없을 때 그 생존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이 많이 떨어진다고 얘기를 일단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우주 비행사만 봐도 예. 내려오면은 설 수가 없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가 상실되고 나면 예. 금방 치조골이 기능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용불용설에 의해서 치조골이 좁아지고 잇몸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상실한 이후에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회복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임플란트가 많이 보편화되다 보니까 임플란트 수술 받으시는 분들 상당히 네, 많이 많이 계시죠. 것 같은데요. 아쉽게도 그만큼 부작용도 좀 느는 것 같습니다. 원장님, 이 임플란트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이라면 또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하고요. 또 그런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도 좀 궁금해요. 부작용이라 하면 제일 큰 게 큰 돈 들였는데 빠지는 거죠. 빠지는 하고 나서. 거예요? 네, 그리고 골이 더 심기 전보다 더 많이 소실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 부작용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네. 이 슬라이드 보면서 설명해도 네. 될까요? 네. 여기는 치료 접근이라고 적혀 있지만 결국은 부작용이 없는 훌륭한 임플란트의 결과와 또 장기적인 안정성을 얻기 위해서는 제일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을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기 자신을. 네, 의사나 환자나 마찬가지입니다. 예. 네, 그래서 의사인 경우에 나의 술기, 나의 테크닉이 이게 감당 가능한 것인지,
또 감당 가능할 만큼 얼만큼 적절하게 치료를 할 것인지, 그다음에 환자분의 경우에도 환자분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자기만 보니까요. 근데 의사가 이제 환자분에게 설명해야겠죠. 환자분의 상태를. 왜냐하면 의사는 다양한 환자를 많이 접하니까 비교 대조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 환자 본인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잘 알고 이해하고 치료의 계획을 최선의 계획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물론 임플란트 그 자체, 임플란트 어떤 임플란트를 하면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의 합의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최선의 선택이 잘 안 됐을 경우에는 그러면 우리가 베니핏과 로스 결국 이득과 내가 차선을 했을 때 어떤 차선책을 로스는 적고 손실은 적고 이익만 크게 할 수 그렇죠. 있는가 네, 그런 걸 따져서 하시면 훌륭한 결과 또 말씀하셨듯이 부작용 적은 네, 좋은 예후를 보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서 영구치를 잘 쓰게 되면은 뭐 8, 90세까지도 쓸 수 있다라는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임플란트도 잘만 된다면 제2의 영구치처럼 오래오래 쓸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언제까지 쓸 수 있을까요? 일단 제가 개원한 지가 23년 6개월 됐는데요. 네. 네. 대학에 있을 때 수술한 환자분들도 아직 오고 계시니까 한 25년은 거뜬하게 잘 쓰시는 것 같고요. 간혹 이제 밑에 수술한 경우에 재수술을 하거나 아니면 수술한 픽서는 20년 이상 잘 쓰시지만 보철물의 수명이 있기 때문에 위에 상부 보철물만 교체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임플란트의 수명을 결정짓는 요소는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변화합니다. 예. 네, 조금 이따 또 말씀드리겠지만, 네. 근데 임플란트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동적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시로 체크하면서 관찰하고 관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요, 튼튼하고 건강한 임플란트 생활을 위한 여러 가지 사례들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표적인 사례들 중심으로 좀 설명 부탁드릴까요? 네. 네, 첫 번째 케이스는 20대 남자 환자분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까맣게 보이는 부분이 치료가 중단됐던 부분입니다. 네. 네, 이런 경우에 치료가 중단되면 체의 바깥층에서 보호해준 에나멜층이 없어지기 때문에 약한 덴틴층으로 음식이 끼면서 치료를 안 한 것만 못한 네, 통증만 줄어서 방심하고 있다가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안 한 것만 못한 결과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발치를 하고 기다리는 경우도 있고 이 경우에는 주변 골 상황이 좋았기 때문에 발치를 하고 즉시 식립을 하였던 케이스입니다. 전치부기 때문에 심미적인 이유로 임시 치아를 하는데 금방 심은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인접 치아에 부착하는 방식으로 네, 얹어 놓는 겁니다. 네. 임플란트하고는 떠 있습니다. 힘을 받지 않게. 네, 그 상태로 2개월 이상 경과한 후에 이제 중간 기둥을 연결하고 다이렉트로 연결된 임시 치아를 만든 모습이고요. 네, 최종적인 보철물의 형태입니다. 네, 뭐 잘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보통 임플란트라고 하면은 어금니 쪽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앞니 쪽에 임플란트를 하셨네요. 심미적인 부분에 대한 신경도 많이 쓰셨어야 됐을 것 같습니다. 네. 신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단 인접치의 형태, 색조 이런 걸 잘 고려해야겠죠. 거기하고 유사하게 유사성, 그 다음에 반대편에 있는 치아와 서로 균형이 되는 네. 네,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또 한 가지는 치아 말고 치은의 형태. 네, 수술하고 나서 적절하게 바깥쪽으로 골 두께를 유지하고 치은 형태가 무너지지 않도록 잘 만들어주는 것. 그 다음에 이게 장기적으로 안정성을 갖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네. 치료도 치료지만 수술하는 단계에서도 아마 더 신경 쓰이는 부분이 아마 앞니가 아니실까 싶은데요. 근데 젊은 이분은 층이라든지 젊기 때문에 조금 예. 수월했습니다. 젊은 층도 있지만 또 노년층은 좀 더 주의사항이 좀 다르지 않을까요? 네, 노년층인 경우에는 예. 주변 치아들이 좋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네, 예후가 좋지 않은데 예. 저렇게 한 개만 심었는데 또 하나 빠진다고 해서 또 심어야 되고 또 하나 빠진다고 해서 또 심어야 되고 이런 일이 생길 수 있고 또 오랫동안 사용하시다 보면 골소실이 심해서 예. 이를 빼고 났을 때 바로 심을 수 없거나
또 많이 꺼지거나 이런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장기적으로 10년, 15년, 20년을 생각했을 때 알박기 형태로 하나의 임플란트를 심을 건지 예. 아니면 뭐 조금 약한 치아들, 주변 치아들, 모양이 좋지 않은 치아들, 깨진 치아들, 오래된 보철물들 이런 게 있으면 그걸 뜯어서 브릿지로 유지를 하다가 나중에 또 임플란트로 소수의 개수로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성공적인 임플란트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모양, 기능 모두가 다 자연 치아와 최대한 근접할 그렇죠. 수 있으면 좋을 텐데요. 좀 몇 가지 사례를 조금 더 보여주시는 것도 좋을 네. 것 같습니다. 여기 4개의 치아 중에서 어떤 게 임플란트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오, 다 비슷하네요. 왼쪽에서 한 정말. 3번째 정도일까요? 네. 가장 큰 이요. 예, 왠지 좀 더 건강해 보이는데. 네, 넘겨보겠습니다. 예. 네, 원래 이런 상태였고요. 이동훈 아나운서님이 한 개 맞추신 것 같아요. 네, 3번째, 4번째 아까 아. 보시던 치아 어금니 쪽이 임플란트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여기 엑스레이 보는 것처럼 상악동 쪽에 이식 수술이 필요하고 또 예. 수직적으로도 이동훈 아나운서님이 말씀하신 부위에는 수직적으로도 골소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 임플란트를 수술하고 이때 상악동 이식 수술과 수직골 이식 수술을 동시에 진행하였고 2주 정도 경과된 후의 사진입니다. 네. 바로 전체 보철을 진행하는 게 아니라 하악은 어떤 골이식이나 이런 게 필요 없었던 부위이고 원래 또 상악보다는 골이 단단하기 때문에 4개월째에 완성을 하였고 위에는 임시 보철물을 통해서 치은 형태를 더 예쁘게 네. 제가 뭔가를 이식해서 보태는 게 아니라 이상적인 임시치아 형태를 만든 후에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죠. 네, 치은이 차면서 그러니까 무리하지 않은 수술을 하면 그런 결과가 만들어질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6개월 후에 서서히 차고 있는데 이 이후에 환자분이 사용하시면서 공간이 더 채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여기를 청소하기 좋게 크게 만들어서 치간 칫솔을 사용하고 있는데 네. 저는 그런 식의 술식보다는 이렇게 임시치아로 치은이 성숙되고 치간 사이를 치은이 채울 수 있도록 해서 그냥 보통 양치질만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아까 앞에 2개 치아의 바깥쪽 목 있는 부위에 이렇게 파였던 게 있었습니다. 네, 그거를 떼우고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됐는데 그런 게 강한 힘의 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치아가 이제 환자를 잘 알아야 한다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치아가 왜 빠졌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야 최종적으로도 보철물을 했을 때 다시 이 임플란트 보철에도 무리한 힘이 가해져서 문제가 생기지 않고 장기적인 좋은 예후를 보장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선생님, 100세 건강 시대가 막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오복,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치아 건강. 그래서 오늘요, 임플란트 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임플란트 치료와 오해와 진실 얘기에 대해서 한번 선생님한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잇몸이나 치아 상태가 굉장히 노화되어 있는 상태에도 임플란트 치료 가능합니까? 제 생각에는 불가능할 거라 생각되는데. 잇몸이나 치조골이 노화됐다 이런 표현은 조금 적당하지 않은 아, 거고요. 그래요? 말씀하시고 싶은 건 아마 100세 시대니까 연세가 많이 들어서도 할 수 있나? 내지는 뭐 골이 많이 적거나 또 잇몸이 많이 위축된 상태에서도 네네. 할 수 있나 뭐 이런 이야기 같습니다. 네. 제 생각에는 저희 환자분들은 80대 중반 이신데도 나는 뭐 맛있는 거 먹는 게 나의 유일한 낙이다. 그렇죠. 네, 그래서 아래위로 틀니 쓰시다가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나이 제한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틀니를 하시는 분들 제 주위에도 있는데 그런 분들이 임플란트를 지금 해도 괜찮다는 이야기입니까? 모든 분이 다 가능한 건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니고. 네, 어차피 비빌 언덕이 있어야 뭐 뼈를 이식한다고 해서 뭐 백지창처럼 얇은 뼈 위에다가 올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어느 정도 뼈가 있다면 뭐 골을 이식하거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구강 기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냥 완전히 불가능하다, 완전히 가능하다라고 답변하기는 어려운 부분이에요. 아, 네, 환자마다 케바케니까요. 네네.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임플란트라는 게 사실 본인의 치아는 아니지 않습니까? 맞죠? 네네. 본인이 치아가 아니다 보니까 주위에서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임플란트를 하면 네. 스케일링 안 해도 된다 이런 말 듣는데 그거 맞나요? 그건 뭐 당연히 아니고요. 네, 임플란트를 한 경우에 초기에는 사실 지연이 충분히 있을 때는 네네. 뭐 자연치랑 똑같은 기능을 하면서 똑같이 양치를 하면 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임플란트도 잇몸이 위축되거나 약간 치조골이 약간 소실되거나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네네네. 네, 자연치와 마찬가지로 그런 경우에 치아를 잘 닦아주시고 그렇군요. 그러면 스케일링도 필요하고 네. 본인 치아라고 생각해야 되군요. 그렇죠. 요즘은 임플란트 좋아져서 과거처럼 뭐 얼마씩 조금씩 골이 소실되는 걸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골 소실이 없는데 만약에 골 소실이 발생한다면 오히려 아이러니하게도 옛날보다 거친 면의 임플란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네. 조금 초반에 진행 속도가 빠를 수 있습니다. 그냥 이거 제가 우연히 들은 이야기인데요. 이게 맞는지 거짓말인지 잘못된 건지 네. 궁금한데요. 임플란트는 3개 이상 하는 게 아니다. 잇몸이 못 버틴다. 맞아요? 아닙니다. 그건 절대 아니고요. 아, 그래요? 네. 그 말은 촘촘하게 있는 하악 전치부라든지 네. 전치부 치아가 작은데 그 임플란트랑 임플란트 사이에 네네. 뼈가 있어줘야 잘 유지된다. 음. 네, 그런 경우에는 적당하지만 네. 어금니 같은 경우에는 물론 브릿지도 가능하고 치아 개수대로 심는 것도 가능하고 네네. 그거는 이제 전문가의 판단에 따르겠지만 네. 골이 충분하다면 뭐 자연치아 브릿지 하듯이 브릿지도 가능하고 치아가 발치된 지 오래됐다면 네네. 치아 개수대로 식립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28개, 한쪽에 네. 14개인데 네. 거기에 14개를 다 심는 건 아니고 예, 네, 최소 6개에서 네. 8개 네, 그 정도가 보통 스탠다드한 프로토콜이고요. 네. 뼈가 아주 좁거나 이런 경우에는 한 10개까지도 아. 식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임플란트 지금 과정에 있는데요. 네, 물론 네. 게을러서 지금 지금 병원도 잘 못 가고 있지만요. 네. 제가 임플란트를 했다니까 첫 번째 들은 이야기가 아이고 젊은 놈이 벌써 네네. 두 번째가요. 네. 얼마 주고 했냐 이렇게 아. 여쭤보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가격대를 이야기해버리면은 하는 이야기가 야 임플란트 그거는 비싸게 주고 해야지 좋지. 그럼 막 저렴한 건 안 좋은 거 알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굉장히 많아요. 이게 맞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요거는 조금 여러 가지 면에서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질문이신데요. 임플란트의 어떤 품질은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수준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생각할 때 임플란트의 품질보다 중요한 거는 시술가의 능력이 아닐까 생각하고요. 관리 부분, 특히 강한 힘, 네네. 이 가해지는 경우에 스스로 내가 강한 힘을 씹는 힘이 아주 강하구나 네네. 이런 걸 먼저 인식을 하시고 그걸 줄이려는 사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네, 이게 습관이고 네. 제 생각에는 임플란트를 할 때는 너무 멀리 가서 싼 걸 찾으시지 마시고 야. 네, 뭐 30분 거리 내에서 가까운 곳에서 왜냐하면 자주 관리를 받으시고 그러니까요. 네, 그 바운더리 내에서 명성이 있으신 분을 찾아가서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요. 다이어트가 임플란트 회복에 영향을 줍니까? 젊은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네. 다이어트를 위해서 뭐 식사를 제대로 하지 않으시는 경우에 임플란트를 수술을 해보면 볼이 약간 스펀지 같은 느낌의 조금 약한 느낌을 갖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강하고요. 네 이게 이제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않는 경우에 골질에 상당히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나이 들어서 폐경기에 골다공증이 생기는 것뿐만 아니라 요즘은 젊은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다이어트 때문에 골질이 좋지 않은 경우도 있어서 골유착에 실패한다든지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도한 다이어트는 당연히 임플란트뿐 아니라 몸 전체 건강에 다 좋지 않겠죠.
임플란트에 대한 궁금증, 질문 있습니다를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 화면상에 보이는 사진은 어떤 사례일까요? 치아가 4개밖에 보이질 않는데요. 네, 사실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예, 제가 치료한 환자입니다. 예. 25년 전에 대학에 있을 때, 그래서 이분은 부착형 부분 틀니라는 걸 사용하셨어요. 네. 그래서 식사를 아주 잘 하셨다고 합니다. 네. 40대인데 남은 치아 4개로 10개의 힘을 버티면서 식사를 아주 잘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윗부분인가요? 네, 상악입니다. 아, 상악인데 네, 치아가 상악. 4개밖에 없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보이시는 흔적이 틀니를 사용했던 이 틀니가 눌려 있는 아. 네, 흔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 환자분이 밥을 잘 먹었기 때문에 제가 대학에서 나와서 개업을 한 지 5년 정도 흘렀지만 그 선생님한테 가고 싶다고 해서 오신 경우에요. 근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요? 뼈가 원래 이렇지 않았거든요. 이렇지 않았다면 어땠단 말이에요? 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앞궁에서 치아가 유지되어 있지만 이쪽에서 대칭으로 이렇게 꺼보면 이렇게 삼각형으로 썰은 것처럼 아, 그렇네요. 뼈가 없어진 상황입니다. 예. 네, 이게 활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아. 이해하시기 그렇죠. 편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구치부도 여기랑 여기 대칭성을 따져보면 많이 꺼져 있죠. 네. 네, 그래서 틀니 같은 경우도 내가 접착할 수 있는 이런 걸 접착시켜가지고 식사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잘 먹을 수 있게. 예. 근데 부분 틀리든 완전한 틀리든 내가 잘 먹었을 경우에 고래 소실은 훨씬 빨라집니다. 잘 먹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고래 소실이 네, 빨라져요. 네. 왜냐하면 뼈로 직접적인 정기적인 자극이 있는 자연치와 유사한 형태의 임플란트가 아니라 틀니의 힘으로 누르는 그렇죠. 게 되기 때문에 그 힘을 잘 버텨내고 잘 버텨낼수록 하방에 전해지는 힘은 어디로 가지 않고 그렇겠네요. 치조골의 흡수로 이어지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케이스를 보고 나서 그 이후로는 제가 부분 틀니를 거의 안 했습니다. 예. 네, 약간 임플란트에 집중하게 된 계기가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수술이 상당히 어렵고 2번, 3번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도 임플란트 심기 전에 치조골 확장술을 해서 수술하였고 마무리되어진 사진입니다. 네, 어쨌거나 이 케이스는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케이스입니다. 네. 이 사진은 지금 어느 부위인가요? 앞선 사진하고 약간 대칭이 안 되는 네, 앞전 사진에서 요 부위, 그러니까 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풍선처럼 부풀리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할 수 그렇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 부분에는 임플란트를 심을 수 없고 저 부분은 폰틱이라고 해서 중간에 연결하는 구조. 아. 네, 뼈가 있는 부위와 뼈를 확장하고 이식해서 만든 부위를 연결해서 브릿지로 연결하는 식으로 네, 임플란트를 한다고 해서 모든 개수를 다 심는 건 아닙니다. 이런 환자분도 초기에 틀니를 사용하지 않고 치조골이 조금 더 건강하게 있는 상태에서 임플란트를 했다면 훨씬 더 나았을. 저한테 틀니를 예. 하시기 전, 그러니까 하실 쯤에 임플란트를 했다면 수술은 훨씬 더 간단하고 쉬웠을 것 같습니다. 네. 환자처럼 잇몸이 많이 무너져 있는 경우에는 임플란트를 하기에 앞서서 이 치조골을 세우는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럴 때 이식을 보통 하게 되죠. 네. 이때 쓰는 이식은 어떤 본인의 뼈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다른 제형이 있나요? 네, 이게 뭐 역사적으로 많이 변해왔습니다. 예. 근데 지금 상황만 말씀드리면 옛날보다는 자기 뼈를 어디 다른 턱에서 채취하거나 다른 부위에서 채취하는 일은 없고 수술하면서 그 드릴로 그 뼈에 구멍을 내는 과정에서 채취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랑 합성고를 섞어서 사용하는 경우가 요즘 추세이고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예. 네. 이 다음 단계는 그럼 어떻게 진행되나요? 네, 마무리 잘 진행이 되었는데 예. 요 완전히 비빌 언덕이 없는 곳에 이식을 해서 거기에 임플란트를 심지는 않고요. 그런 아주 백지장처럼 얇은 곳은 중간에 연결되어서 다리처럼 연결되어지는 구조로 사용하게 되고 결과가 좋고 비빌 언덕이 있는 부위에 치조골 이식이 잘 된 부위에 임플란트를 식립을 해서 네,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네. 네.
실제 치료를 이식 단계가 필요하다면은 총 치료 기간이 얼마나 더 연장되는 건가요? 뭐 3, 4개월 더 3, 네, 4개월이요. 보통 대개는 그렇게 연장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치료법과 시술법 장단점을 꼼꼼하게 확인하신 후에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임플란트 그 치아를 완전히 넣기에 앞서서 그 임시 치아를 하는 기간이 있잖아요. 네. 그 시간도 관리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임시치아를 통해서 환자분도 적응을 하시게 되고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다 더 예쁜 치은하고 잇몸과 조화되는 네, 이렇게 스캘롭이라고 해서 약간 조개 껍질 모양으로 형태를 만들어서 치은이 더 자연스러운 모습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기능을 임시치아들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준비된 사례들을 조금 보면서 설명을 해주실까요? 자, 이 케이스에서는 자연 치아 보철이 몇 개, 임플란트 보철이 몇 개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요 거의 제- 숨은 그림 찾기인데요. 찾기가 쉽지가 참 않은데. 건강한 이처럼 보입니다. 네, 어렵죠? 네. 아니, 전체가 다 임플란트입니다. 근데 몇 개인가요? 위에 6개, 밑에 8개. 아, 밑에도 6개, 위에도 6개 임플란트를 통해서 각각 12개씩의 임플란트에 의한 고정형 네, 전악 보철물이 되겠습니다. 그럼 가운데는 임플란트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네, 이런 경우에도 중간에는 임플란트 없이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골질의 차이 때문인가요? 가운데로 왜 임플란트를 심지 않은 상태인가요? 일단 비용 문제가 있고요. 아, 예. 그 다음에 심었을 때 더 예쁘게 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 차라리 골이 좁고 약한 경우에 임플란트를 심은 경우가 나중에 장기적으로 치은이 내려가서 까맣게 보이면서 보기 싫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앞쪽에 4개 부위는 또 없어도 구조적 기능적으로도 그렇군요.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예쁘게만 예. 보이면 되니까요. 어떻습니까? 최대 한 분의 치아를 몇 개까지 임플란트 해보셨습니까? 오히려 이렇게 한꺼번에 다 이제 틀니를 쓰시거나 예. 중간에 이제 전체 치아가 흔들리거나 해서 한 번에 수술할 때 오히려 개수를 줄일 수 있는데 찔끔찔끔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금니가 깨지고 망가져서 어금니 심었는데 또 조금 있다가 예. 하나씩 빠지게 되면 그런 경우가 참 자식분들이 환자 보호자분들 입장에서도 금전적으로도 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는 딱 한 번의 치료 계획으로 마무리가 되지 않으니까요. 예. 제 지인 같은 경우에는 위쪽에 6개, 밑에 8개에서 14개까지 임플란트를 한 친구가 네, 네, 있는데요. 이렇게 많은 임플란트를 치료할 경우, 수술할 경우에 좀 더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있을까요? 다수의 임플란트를 할 경우에 예. 아까도 보셨지만 임플란트 보철을 연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결해서도 뭐 임시치아나 이런 걸 사용해서 예쁘게 만들 수 있지만 네. 강하게 힘을 팍 받았을 때는 파절될 수 있겠죠. 네네. 근데 파절되면 그 전체 좀 긴 보철물들을 제거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재수복을 할 때도 비용이 또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단점이 될 수 있고 환자 입장에서 네. 봤을 때는 좀 더 잘 관리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양치를 할 때 이제 흔히 임플란트가 다 되었고 위에 임플란트 보철물이 있는데 사실은 위는 썩지 않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습관처럼 위를 닦고 계세요. 아. 사실은 닦으려면 중요한 거는 잇몸을 닦아야 하거든요. 잇몸하고 실제로 정확하게 말하면 잇몸하고 임플란트 보철이 만나는 경계선 부위를 닦아야 하는데 예. 거기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나는 그냥 잇몸만 닦으면 된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 관리하시는 게 좋은 올바른 양치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튼튼한 치아 하나만큼은 자신 있었다는 이형규 씨. 그러나 쉰을 넘기면서 치아 건강에 빨간불이 켜졌다. 한 1년 전부터 왼쪽 아래 그 잇몸 통증으로 약 1년 정도 고생했습니다. 음식물을 씹으면 잇몸에서 통증이 느껴지고 깜짝깜짝 놀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두통까지도 동반되는 그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당시 밥을 씹기 불편할 정도로 극심한 통증에 시달렸던 형규 씨. 갈수록 나빠진 치아 건강은 과도한 붓기와 함께 염증을 동반했고 결국 문제의 치아를 뽑아야만 했다.
제2대구치 쪽은 그 최후방 구치는 완전히 뼈가 다 녹아서 뿌리 제일 하방에 한 2, 3mm 하방까지 다 녹아 있었고요. 그 앞에 치아는 그냥 뿌리 끝에 염증이 있고 신경치료가 됐는데 조금 이제 잠금이 있을까 아니면 신경치료가 잘못됐을까 뭐 요 정도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치아 뿌리 최하방까지 그 하방으로 한 2mm 이상 뼈가 더 녹은 부위는 뼈를 발치하면서 뼈를 이식을 했고요. 그리고 3개월 기다려서 뼈가 약간 임플란트를 받아줄 수 있는 상황까지 만들어서 3개월째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또 한 4개월 기다려서 완성이 됐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중간에 기다리실 때 앞에 뿌리 끝에만 한정돼서 염증이 있었던 부위는 신경치료를 새로 하고 크라운을 새로 제작을 했죠. 첫 번째 대구치. 치아를 뽑아낸 자리엔 새로운 치아가 만들어졌다. 모양과 기능 면에서 자연 치아와 가장 흡사한 임플란트. 반영구적으로 알려져 있지만 관리가 소홀하면 수명이 떨어지기도 한다. 치아들이 강한 힘을 받을 때 이 뼈가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현상처럼 우리가 튜브에 바람 넣듯이 커지는 현상이 있거든요. PT를 할 때도 음식을 과도하게 씹는 습관은 임플란트에 무리를 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평소 즐기는 음식을 특히 이제 고기도 많이 즐겼는데 씹고 먹는데 불편을 느끼다 보니까 음식 메뉴에 상당한 신경이 쓰이고 그것 때문에 그 일상생활에도 지장이 될 만큼 어떤 자신감까지 저하되는 그런 기현상까지 느낄 정도로 어떻게 보면 고통스러운 기간이었습니다. 아마도 왼쪽에 치료를 하면서 왼쪽으로는 잘 못 씹고 우측으로만 또 씹다 보니까 또 이제는 우측 위에 최후방 어금니가 또 왼쪽처럼 뼈가 많이 녹아가지고 뿌리 하방, 최하방까지 녹는 현상이 발생한 겁니다. 제일 초반에 수술할 때는 거기가 뼈가 완전히 다 소실됐었기 때문에 골질이 약해요. 그런 상태에서 또 강한 힘이 가게 되면 꼭 임플란트 실패한다고 볼 수는 없어도 환자분이 불편함을 느끼거나 또 임플란트와 위에 크라운을 연결하는 중간 나사가 풀리거나 이런 현상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안에 볼게요. 2개의 임플란트를 시술한 형규 씨. 현재 그의 치아 상태는 어떨까? 자, 왼쪽에 확인할게요. 꼭꼭 씹어보세요. 네, 꼭 무시고 갈아보세요. 물고. 네, 하시고. 네, 가볍게 조금 조정하면 훨씬 더 오른쪽 완성되는 동안에 편하게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30년 경험을 바탕으로 올바른 임플란트 치료를 통해 환자들과 믿음을 쌓아가는 윤성만 원장. 오늘도 그는 환자들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하고 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수술 아주 잘 됐습니다. 뭐 크게 아프진 않으셨죠? 네, 편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난주 우리가 이를 심었잖아요. 네. 잘 식립이 됐지만 또 이게 다 굳어지는 데까지는 한 4개월 이상 걸리기 때문에 단단한 음식 피하시고 조금 꽉꽉 씹는 것보다는 조금 오물오물 씹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치료가 마무리될 때까지 반대편에 더 무리한 힘이 가지 네. 않도록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임플란트가 아무래도 인공 보철물이다 보니 수명이 영구적이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관리를 잘 해야 될 것 같고 이제는 양치질도 평소보다 더 열심히 할 것이고 원장 선생님의 말씀대로 씹는 기능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치아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임플란트 잘 치료되고 나니 기분이 날아갈 것 같습니다. 네, 임플란트 환자 사례 화면 통해서 만나봤는데요. 네. 앞서 원장님도 강조를 하셨듯이 파절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맞아요. 차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도 씹는 힘이 워낙 강해서 치아 마모도 심해졌고 또 네. 임플란트 수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하셨어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는 바로 이 씹는 힘, 과도한 저장력이 치아와 구강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재미있는 채팅창을 하나 준비해 오셨나요, 네, 원장님? 네. 제가 직접 받은 건 아니고 예. 네, 조금 지루하실 것 같아서 우영우 아, 말투를 흉내내서 해봤습니다. 예.
사랑은 움직이는 겁니까? 네, 사랑은 움직이는 것처럼 치아도 석고 모형에 박혀 있는 단단한 땅에 박혀 있는 것처럼 움직이지 않는 그런 우리가 건축물에 있는 나사 같은 게 아닙니다. 움직인다는 거예요? 치아가요. 예. 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치아들이. 예. 그리고 뼈 자체도 치아가 강한 힘을 받으면 뼈가 커집니다. 네. 네, 이런 거는 좀 많이 알려지진 않은 것 같아요. 예. 근데 오히려 이 사각턱 쪽 그쪽만 생각하시는데 치조골 주변도 커지거든요. 그런데 치아도 움직이고 치적을. 뼈도 예. 달라지는데 임플란트는 움직이거나 달라지면 실패입니다. 아. 근데 부피가 변하는 것과 예. 또 가만히 있는 것들이 어떻게 조화롭게. 유지가 예. 되고 있을까요? 그렇네요. 네,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해보겠습니다. 예. 사실 임플란트는 다른 거죠. 네. 네, 근데 같게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임플란트 구조를 보면 자연 치아랑 확실히 틀립니다. 그죠? 네. 임플란트가 있고 중간에 기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 치아처럼 확실히 다른 자연 치아 뿌리와 확실히 다른 임플란트 뿌리. 그렇지만 요 상부의 파란 쪽에 가서 저 부분은 접착이 되어지는 부위입니다. 임플란트를 하나를 했다고 생각했을 때 그 부위에 우리가 자연 치아 덮어 씌우는 것과 유사하게 네. 임플란트 중간 기둥 위에 자연 치아를 부착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네. 일단 강한 힘을 받으면 부착 부위가 떨어질 수 있겠죠. 쉽게 말해서 세멘 탈락. 그렇죠. 네, 두 개를 붙여서 하는 구조이니까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흔히 제일 많이 불만을 토로하시는 게 하나의 치아를 심었는데 대구치 쪽에 어금니 쪽에 하나의 치아를 심었는데 나사가 자꾸 풀린다는 겁니다. 네, 그런 거는 이런 구조를 보셨을 때 밑에는 다르고 위에는 같게 만들어야 하고 힘을 받아 주어야 하잖아요. 그랬을 시에 아주 강한 힘이 왔을 경우에 그 힘이 흡수되지 않고 그렇죠. 위에도 파절되지도 않고 계속 밑으로 전달되면 결국은 임플란트가 파절되거나 심한 경우에는 주변 자연치에 영향을 주거나 그 치조골 전체가 이상이 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일종의 이 나사가 안전판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과도한 힘이 왔을 때 더 다른 손상을 막기 위한 안전판. 쉽게 풀려서 약간 흔들리면 이제 치과에 가서 다시 쪼을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처음부터 개발이 되었는데 오히려 지금은 이게 아주 귀찮은 일이 되어버리고 환자분도 귀찮고 예. 나는 비싼 돈 들여서 아주 강한 것도 단단한 것도 잘 먹기 위해서 했는데 왜 나사는 자꾸 풀리고 옆에는 깨지고 네, 이런 불만이 생길 수 있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보여지는 거는 자연치아 같지만 사실 자연치아가 아니기 때문에 더 살살 조심해서 다뤄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고 계신데요. 이게 과도하게 씹는 힘 때문에 임플란트의 예후가 좋지 않은 경우도 한번 보고 싶습니다. 네. 이런 환자분 같은 경우에 제가 아까 초반에 잘 된 케이스들 보여드렸지만 힘이 세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좌측에 어금니에 임플란트를 하고 또 선의로 이 선이라는 말은 환자분이 못 씹으시니까 예. 네, 빨리 임시치아를 해드리고 이렇게 해서 교합의 균형을 유지해 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케이스이지만 계속해서 임시치아를 부러뜨리고 또 그 와중에도 다른 부분에 힘의 밸런스가 맞지 않고 이렇게 되니까 다른 자연치아에도 금이 가고 또 다른 추가적인 치료가 계속 필요한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보시다시피 임시치아가 잘 부서지는 경우 이런 경우를 볼 수 있는데 네. 좌우 한쪽이 이렇게 보면 왼쪽은 위가 치아가 없고 오른쪽은 밑이 치아가 없어서 좌우 비대칭인 경우가 되는데 강한 힘이 가해졌을 경우에 상악 치아들이 만나서 결국은 싸우게 됩니다. 네. 쉽게 말하자면 약한 놈이 지는 거죠. 둘 다 강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인 경우에 에나멜이 아주 단단하고 경도가 아주 높고 힘을 잘 버티는 겁니다. 아주 단단하면 어떻게 될까요? 잇몸이 상하게 되겠 네. 두 가지인데요. 치아가 상실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갑자기 치주염이
힘에 의한 지주염, 예. 특정 치아에 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게 아니라면 턱관절 이상이 발생합니다. 아. 그래서 젊은 분들이 턱관절 질환이 많은 겁니다. 왜냐하면 치아에 마모가 전혀 없으니까요. 네. 우리가 아까는 강한 힘을 줬을 때 마모되는 게 문제라고 했지만 오히려 강한 힘이 돼서 파절되고 마모되면서 힘이 흡수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아니고 또 나이가 드실 때까지 강한 힘이 계속 유지되는 분들은 치아들이 흔들립니다. 근데 뼈는 더 굵어져 있습니다. 제가 이런 힘이 센 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표들을 말씀을 드리면 네. 양치를 하시고 손을 씻고 예. 한번 뼈를 만져보세요. 치아 말고. 보통 우리가 거울로 치아만 보는데 뼈를 만져보았을 때 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알고 계시는 분도 있고 깜짝 놀라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렇게 제일 첫 번째 지표가 뼈가 튀어나옵니다. 요거를 이제 콩알 만한 크기에서부터 뭐 밤알 만한 크기, 암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종양, 뭐 양성 종양도 아닌. 네. 보통 뭐 요거를 답답하다고 제거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렇지만 요거는 일단 힘이 강한 힘을 가지신 분들의 지표가 되는 구조물들이고 이런 게 뭐 주변 치아가 파절 되는 것과 동시에 같이 나타나는데요. 이렇게 만져보시면 본인이 스스로 느끼실 수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분의 그 저장력은 얼마나 세길래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건가요? 네. 저도 이제 뭐 당황스러운 경우가 예. 많은데 이런 경우는 뭐 몇만 명 중에 한 명? 네. 이렇게 보셔야 될 케이스인데요. 이 케이스 말고도 조금 이해 안 되는 거는 예. 보통은 우리가 치아가 파절되거나 금이 가기 때문에 크라운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크라운을 했는데도 뿌리가 파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주 세신 분들은. 네. 예. 문제는 타고나는 거고 예. 습관이기 때문에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계속해서 또 단단한 걸 드시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을 조금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이거는 일본식 회칼입니다. 네. 사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기본은 잘라야 하는 거거든요. 네, 잘라야 하는 건데 이런 회칼들은 날이 잘 서 있기 때문에 힘을 크게 주지 않아도 잘 그렇죠. 썰립니다. 네, 그리고 도마에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국식 둔도도 물론 요거는 좀 낡은 거지만요. 둔도도 무게가 있고 두껍지만 끝을 잘 날카롭게 갈아서 사용하는 둔도 말고 이런 낡은 날이 없는 둔도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아무리 씹으려고 해도 저걸로 이제 음식을 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잘리지를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질 때는 좋겠죠. 그리고 도마에 쓸데없는 상처를 주게 되는 겁니다. 네네. 도마에도 쓸데없는 힘을 전달하게 되는 거죠. 하방 구조물에도. 그래서 이게 진행이 되어 자기가 씹는 힘이 과도하는 것을 인식하고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환자분은 이렇게 잘 잘리지 않는 구조이기 때문에 갈수록 더 파괴적이고 더 힘을 많이 주어야만 하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 있다는 게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힘이 아주 세신 분들 같은 경우에 또 특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치아에 뭐 장금이 가 있다든가 에나멜질이 다 파괴됐기 때문에 이렇게 색깔이 좀 덴틴이 노출되면서 노래지면서 약간 시린, 네, 힘을 줄 때마다 시린 느낌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이런 분들이 힘이 세신 분들인데요. 임플란트 싱글 보철물에서 나사 풀림이 계속해서 발생하다가 이제 나사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힘이 세시니까 나사를 다시 쪼아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쪼는데 자꾸 이게 뭐 6개월에 한 번 오시다가 3개월에 한 번 오시고 이렇게 잦아지게 되면 귀찮게 됩니다. 그래서 꽉 쪼는 거죠. 안 풀리게.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나사 풀림이 어쩌면 안전판일 수 있는데 그 나사를 꽉 쪼고 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임플란트 자체 한참 안 풀리고 3년, 5년, 7년 이러다가 갑자기 나셔서 뭐가 그냥 쑥 다 빠진 것 같은데 하면서 오시는 중간에 체크나 이런 것도 없이 있다가 오시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눈물이 열심히 노력했는데 네. 네.
눈물이 핑 도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예. 건 제 혼자만의 주장은 아니고요. 특징적인 게 세 번째 오클루잘 파셋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는 싱크대입니다. 말하자면 위에 에나멜이 다 없어지니까 덴틴이 싱크대처럼 꺼지는 현상이에요. 그럼 가장자리에만 힘을 받게 되고 아까 말했던 둔도의 역할도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원장님이 설명 주셨듯이 이렇게 과도한 저장력으로 힘들어하시는 환자분들이 많은 줄은 또 몰랐던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저장력이 좀 과하면 물론 문제겠지만은 적당한 저장력, 적당한 씹는 힘은 분명 필요한 힘이 아닐까요? 네, 예. 당연히 맞습니다. 케이스를 보면서 조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모가 있었던 환자인데 제가 개업 초에 99년도에 앞쪽에 임플란트를 신고 금으로 제작했던 케이스이고 또 10년이 경과한 후에 이제 임플란트 또 뒤쪽에도 식립을 했던 케이스인데요. 네. 이 케이스를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저장력이 아주 세신 분인데 나사플림이 앞에는 계속 발생을 했었습니다. 임플란트가 이렇게 나온 지가 뭐 30년 이상 경과하다 보니까 그 자체에 많은 개선이 있었습니다. 예. 지금도 디자인은 2005년도부터 많은 변화가 있었고 그 이후로 20년 가까이 경과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 그 나사플림이 적고 네, 싱글이더라도 그 힘을 잘 견딜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힘이 세신 분들은 결국 어딘가에서 힘을 받아줘야 한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임플란트가 그 대안에 대해서 잘 받아주면 앞쪽의 다른 주변 치아들을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이 될 수 있고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과거에는 임플란트가 이렇게 뼈가 꺼지는 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뼈가 꺼져 있습니다. 그렇네요. 물론 세월이 많이 경과됐죠. 이때 찍을 때 사진으로 보면 한 15년 정도 경과돼서도 그렇지만 이 사진도 시간이 경과했지만 오히려 꺼지지 않고 힘에 의해서 임플란트가 힘을 버텨주니까 더 바깥쪽 고래 두께가 두꺼워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저거를 보철을 하지 않고 만약에 임플란트만 심어두고 두었다. 그러면 저런 결과가 없습니다. 오히려 뼈는 계속 기능을 하지 않기 때문에 소실될 위험이 뼈는 커지겠네요. 더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환자분 같은 경우에도 시리즈로 2006년도 8월 달에 내원하셨는데 밑에 힘은 세신 분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가 두꺼운 거, 치아들이 마모가 있는 거 이런 지표들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는데 이가 빠졌지만 방치하다가 위에 치아도 내려왔던 경우이죠. 네, 이런 경우에도 임플란트를 오해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임플란트를 하나 심었더니 조금 있다가 내 또 다른 데도 또 임플란트를 하게 됐다. 임플란트를 하게 되면 계속해야 된다. 근데 그게 아니라 이런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확실히 임플란트를 해서 후방부에서 강한 힘을 잘 받아주었기 때문에 다른 전체 치열의 빠른 소실을 막아주고 치아 하나만 더 추가적으로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버틸 수 있는 네, 그런 힘의 균형의 전체적인 동적 균형에 중요한 힘을 받아줄 수 있는 키가 될 수 있는 역할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우리 흔히들 음식은 꼭꼭 씹어줘야 된다라고 알고 그러게요. 있었는데 오늘 설명을 듣다 보니까 또 너무 과도한 자극은 치아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라는 부분도 알게 됐네요. 네. 오늘부터라도 좀 강하게 씹는 그 힘을 좀 줄일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노력으로 극복이 되는 부분일지 모르겠습니다, 원장님. 네. 팁을 좀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슬라이드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중요한 인자는 유전입니다. 네, 타고나는 거죠. 그래서 고치기 어렵고 뇌과학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씹기라는 게 약간 이렇게 접근하니까 뒷담화 씹기도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듯이 음식을 먹는 씹는 행위 자체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씹는 건 중요한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힘이라는 거는 이제 과도한 게 좋지 않은 것이죠. 적절한 힘을 통해서 우리가 근육을 PT도 적당한 힘,
자기 나이에 맞게 네. 무리되지 않는 운동을 해야 되듯이 씹는 이런 저작근을 사용하는 할 때도 적절한 자극이 중요합니다. 말하자면 너무 먹지 않고 빨대로만 먹으면 이렇게 볼살이 쪼그라들게 되겠죠. 근데 너무 강하고 뭐 삼겹살 확 먹고 노래방 가서 크게 노래 부르고 네. 막 이러고 나면 턱이 아프지 않습니까? 네. 그게 대부분은 근육통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과도한 힘은 역시 또 그 힘이 어딘가에서 받아 주어야 하기 때문에 턱관절이나 치아나 여러 내가 치료한 임플란트에도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네. 결국 마음 다스리기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마음 다스리기라는 게 저도 이제 쉽지 않아서 화를 다스리거나 이런 책들도 좀 읽어보고 하게 되는데요. 혼자서 독상을 받아서 작은 반찬을 두고 또 뭐 과일이나 평소 좋아하던 것들을 두고 천천히 식사를 해보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자기를 관찰하는 거죠. 내가 씹을 때 어떻게 씹고 있는가. 내 자신을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내가 얼마나 과도한 힘을 쓰고 있느냐. 요령은요, 꼭꼭 씹는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네, 이건 유치원 때부터 배우는 거고, 그렇죠. 혼합치열기에는 도움이 됩니다. 그래야지 이 턱의 발육에도 도움이 되고 영구치가 잘 나게 하지만, 이제 혼합치열기가 지나면 꼭꼭 씹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물오물 씹는 게 중요합니다. 아. 네, 그래서 음식을 내가 꼭꼭 씹는다. 소화 잘 되기 위해서. 예. 네, 옛날에 워낙 또 급하게 빨리빨리 출근하고 빨리빨리 뭘 하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천천히 음미하면서 식사를 하실 때 오물오물 먹는다. 그렇게 하면 뒤쪽으로 가지 않고 약간 앞쪽으로 오게 됩니다. 네. 그리고 강한 힘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할머니께서 임플란트를 하셨는데 딱딱한 걸 씹으실 때 조심하시더라고요. 질긴 음식은 잘게 잘라서 드시더라고요. 너무 차가운 음식을 먹거나 너무 뜨거운 음식을 먹을 때는 좀 가려서 먹으려고 하더라고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식사 후에는 꼭 양치를 하더라고요. 평소에 치간 칫솔질 엄청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임플란트 할 때 칼슘 보조제를 먹으면 회복에 도움이 되나요? 논문에서는 뭐 좋다, 또 나쁘다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정상적인 식사 그리고 내가 이를 심었기 때문에 우리가 골절됐을 때 보통 먹는 게 뭐 회를 먹는다든지 곰탕을 끓여 먹는다든지 그런 이런 얘기 게 있지 들었습니다. 않습니까? 네. 식사를 잘 챙겨 드시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 칼슘 보조제를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임플란트에 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시청자 사연들을 모아봤습니다. 네. 어느 한 분의 사연인데요. 10년 전에 이 앞니가 이게 뭐 이렇게 깨졌대요. 부러져가지고 임플란트 시술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뒤로 색이 점점 검정색으로 변하고 통증도 욱신욱신한 통증을 느끼고 있다는데 근데 이분은 고민이 재수술을 해야 되는 건가 이게 질문이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질문에서는 통증이 있다는 게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되게 약간 까맣게 보이거나 이런 경우에는 중간 기둥을 교체한다든지 또 치연 이식을 한다든지 다시 예쁜 모양으로 회복할 수 있는데 네. 통증이 있다는 거는 임플란트 나사에 골소실이 진행되고 있거나 부종이 발생했을 염증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많고요. 그런 경우에는 아마 전문 병원에 가서 사진을 찍고 재수술을 고려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게 굉장히 난이도가 높습니다. 일단 발치를 하는 과정에서 자연치아처럼 임플란트도 발치를 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제거되는 과정에서 다시 골소실이나 치연 수축이 더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가 하는 게 좋겠습니다. 또 한 분의 사연인데요. 이분은 지금 치아 교정 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병원에 가니까 어금니 쪽에 좀 문제가 있어서 임플란트를 해야 한다라는 결론이 나왔어요. 근데 치아 교정 중이잖아요. 이럴 때도 임플란트 시술이 가능한 겁니까? 많이 아프니까 치과를 갔을 거고 그렇죠. 발치가 된다면 임플란트를 할 수밖에 없는 상태인데 네. 대부분 교정하면서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 경우에는 대개 교정 치료가 끝나기 한 4에서 6개월 전에 식립을 하는
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교정의 진도에 맞춰서 최종 보철물이 들어가고 나서 교정이 마무리되고 유지 장치가 장착되어지기 때문에 교정과의 진도를 맞추어서 하는 경우가 많고요. 교정 중에 이렇게 흔들리는 경우 말고 처음부터 선천적으로 결손이 되어 있다든지 네네. 다수의 치아가 결손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네. 교정을 먼저 하고 하는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린 4에서 교정 종료 4에서 6개월 전보다 중간에 개입해서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그건 여성분이 임플란트 치료 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신혼부부다 보니까 임신 소식을 접하게 됐어요. 근데 부인이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는 거는 내 임플란트 치료 과정 중에 영향이 태아에게도 가는 건지 굉장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걱정할 만한 이야기인가요? 두 가지로 일단 나눠서 생각해 보면 임플란트 수술을 이미 하셨는데 네. 그 이후에 임신 사실을 알게 되셨다. 이러면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3에서 6개월 정도 수술하고 경과하는 기간에 임신 초기가 지나고 중기쯤에 안정기에 임플란트 보철을 하시면 되니까요. 네. 상관은 없는 이야기인데 내가 임신이 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중간에 발치를 해서 그냥 두면 혹시 무너지지 않을까, 뭐 임신성 치은염 이런 문제로 해서 중간에 발치를 하고 또 수술을 해야 되는 건지 출산까지 다 마치고 내가 몸조리까지 하고 나서 해도 되는 건지 이런 질문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원래는 임신 중기에 임플란트 수술을 하고 좀 기다린 다음에 출산을 다 하시고 임플란트 보철은 이제 산후조리하시고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대부분 문제가 되는 거는 항생제입니다. 네, 다른 거는 거의 문제가 되지 않고 항생제가 문제가 되지만 사실은 임신할 때 안전한 약물이 있습니다. 또 간단한 수술인 경우에는 뭐 태아의 영향이 제일 작은 진통제 선택하셔서 네. 항생제 없이 진통제만 드시고 수술 가능하기 때문에 네, 임신 중에도 중기에는 수술을 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네, TV 메디컬 약손 오늘 자연치아를 대체하는 임플란트와 또 과도한 저장력으로 인한 문제점까지도 살펴봤습니다. 네, 끝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코로나 대구에서 제일 먼저 터지고 다들 너무 고생하시고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도 힘든 시기를 거쳐오셨는데요. 이제 곧 지나가겠죠. 또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쓰시니까 이 하관 관리 이런 거 뭐 안 해도 됐었는데 네. 곧 이제 코로나 끝날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살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꼭꼭 씹지 말고 오물오물. 예. 그리고 내가 씹는 거를 한번 관찰해서 천천히 한번 드셔보시면 훨씬 마스크를 벗었을 때 하관이 예쁜 외모를 가지실 수 있을 거라고. 내성형외과에 가지 않고 보톡스를 네. 맞지 않아도 씹는 힘을 줄임으로써도 하관이 훨씬 갸름하고 예쁜 얼굴을 가지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오늘 임플란트 외에도 치아 건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시다시피 이런 맑고 깨끗한 하늘을 이렇게 보존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생활 속에 작은 실천들이 필요하잖아요. 맞습니다. 예. 네, 더불어서 오늘 또 이야기 듣다 보니까 치아 건강 역시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네. 푸른 청 신호를 꾸준히 유지하기 위해서는 생활 속의 작은 실천들 내가 잘 못하고 있는 그래. 거는 없는지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주셨죠. 치과 보철 전문의 윤성만 대표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플란트가 뭐 초창기에 또 많이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에 진행하셨던 분들은 실패를 많이 보셨어요. 임플란트 자체의 문제가 좀 있는 경우가 있었고 90년대 중반에 임플란트를 하신 분들부터 조금 더 실패가 적은 근데 그때 그런 분들이 케이스도 많고 저는 뭐 99년도에 개업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냥 선배들이 뭐 하던 스타일대로 교과서에 나오는 대로 한 2000년 중반, 2005년, 6년까지 쭉 진료를 했는데 아차 이거는 좀 결과를 봤을 때 좀 아니다. 그래서 임플란트도 바꾸고 제가 하는 모든 수술의 동영상을 다 찍고 그런 것들을 파일로 하드에 다 저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자신을 관찰한 게 되겠죠.
한 10년 정도 한 것 같아요. 제가 지금도 제 하드에는 1만 시간 이상의 동영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편집하고 또 다시 보고 이렇게 하면서 술식도 더 잘 가다듬어지고 버려야 할 것, 꼭 해야 할 것, 쓸데없는 짓을 하지 말자. 이게 제 진료의 핵심인데요. 수술을 했을 때 추가적인 비용이 들거나 추가적인 고통이 따르거나 이러면 거기에 따른 베니핏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이익이 따라주지 못하는 것들은 버리고 네, 환자분들한테 꼭 필요한 술식들로 계속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자료들이 쌓이다 보니까 강의를 하게 되었고 우리나라 임플란트 회사들이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좋기 때문에 그런 회사들 1, 2위의 회사들의 강의 이런 걸 하면서 굉장히 많은 보람을 느끼게 되었고요. 인도네시아, 베트남이나 중국 같은 곳에 강의를 하면서 아직 치과 의술이 많이 부족한 곳에 우리나라의 앞선 임플란트 술식을 알릴 수 있게 되고 그런 데서 많은 보람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